자, 감정평가 세 번째 우리가 요약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로 마치겠는데요.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 단원인데요. 자, 앞서서 원가 방식을 배웠는데 비교 방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래 사례, 과거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요. 그럼 사례가 많아야겠죠.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럼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보정해야 되고 시점이 되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거 이제 임대료가 아닙니다. 그럼 사례가 선택이 됐다면 어때요? 사시지계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그다음에 면적까지 틀리면 또 곱하고요. 기타 또 요인 것도 곱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절의 수정, 사례절의 정상화 작업은요. 자, 우리가 거래됐던 시점과 기준 시점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불일치하여 가치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이제 돌려옵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오는 게 시점 수정이다. 시점 수정이 또 잘 나옵니다. 시점 수정 정도는 여기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제 정의하고 그다음에 시점 수정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대상이 올라가요. 그 대상이 이제 이 대상자가 윗상자라고 했죠. 그래서 윗상자다 야매로. 그다음 이거는 이제 거래 사례는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가 변동률이라는 건 뭐 10% 상승했다. 0.1에다가 기간 1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변동률 갖고 따지고요. 사정 보정은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그러면 그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근거가 개재돼서 싸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장 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죠.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가치 수정을 또 정상화합니다. 그 사정 보정에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기준이나 법칙이 없고 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평가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또 지식이 또 요구되죠. 사정 보정은 이제 뭐 개인마다 또 우리가 편차가 또 심할 수가 있어요. 사시지계 자체가 이제 비교 방식이 정확도가 좀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은 뭐 쉬워요. 우리가 이 아까 거래 사례가 이제 가격이었으면 임대 사례 비교를 해서 아까 같이 대상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임대 사례, 거래 사례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끔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을 가하여, 자, 이건 가액이 아니라 임료라는 것만 좀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뻔해요. 우리가 만약 이걸 시험 문제 만약에 틀리게 낸다면 당연히 이 임료를 가액으로 고치는 거 그것밖에 없죠. 그다음 이제 수익 방식은 자,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 가격이라는 것은요. 자, 순수익이라는 자체는 장래 순수익이에요. 그걸 할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이라는 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재되는 순수익을 현금으로 적정한 율로 환원합니다. 환원이 할인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준 시점에 들어가야 되고 기준 시점이 있어서 평가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액입니다. 가액. 수익 가액을 구한다. 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임대용 부동산이 이제 거의 우리가 그 상가 건물에 다 임대용 부동산이 다 많죠. 기업용은 사옥인데요. 이 기업용 부동산 잘 쓰진 않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이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익 방식에서 만약에 출제 빈도가 있다는 자체는요. 혹시라도 나오면 이 아까 수익 가액은 이제 순수익을 보통 이제 순영업소득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환원율이고요. 이 순수익이라는 건 총수익, 예상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죠. 이것도 한번 계산 문제가 나왔었어요. 만약에 우리 학계론에서 이제 이 수익 방식이 나온다면 환원율을 구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CO12라고 외우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추출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추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죠. 그래서 대상부동산의 시장 형태와 유사한 시장에서 사례부동산의 최근 매매사를 통해서 환원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익, 사례부동산 순수익을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누어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환원율은 순수익을 수익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간편한 환원율을 구할 수 있으나 과거 역사적 자료 과거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근데 이제 주관적보다는 이제 객관적이라는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사례에서 구했으니까 좀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요소구성법은 조소법이라고 해서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읒 들어가니까 이건 주관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요소 구성이라는 자체는 이 위험 구성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 이율에다가 보통 국공채나 정기예금자는 위험하지 않죠. 위험에 대한 일을 참작해서 환원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에다 위험할증을 더해서 이게 높을수록 요구수익이 커지니까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통적 소득조건법은 환원율을 순수율에다가 우리가 위험률을 더한다. 그래서 할인형을 수시분석법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위험할수록 자, 높은 환원율을 적용시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예금이나 주식 등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제 위험률이 있는데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이 있으면 플러스, 또 증가 요인이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죠. 이런 쪽으로 타당성을 가지나 환원율을 결정할 때 굉장히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된다. 조성법 주관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결합법입니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 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토지는 상각이 안 되는데 건물은 상각이 돼요. 그래서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구성비도 우리가 만약에 40%, 60%, 그럼 10분의 4, 10분의 6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을 각각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쪽에 나는 건 자금이 융통인데요. 내가 투자한 지분투자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가 은행이죠. 다릅니다. 그럼 지분 구성비가 만약에 70%다. 저당이 30이겠죠. 지분 환원율과 저당 상수. 그러면 저당은 저분이죠. 저당 구성비, 저당 상수. 그래서 이 저당 투자자는 저당이라는 자체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이죠. 24회 때는 이 투자결합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금융적 투자, 우리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C조12, 조씨가 12명, 12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저당 지분 저당이 지분 환원돼서 이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이제 쓰겠죠. LG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른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좀 해서 매기간 세전으로 따지고요. 원금 상환에 따른 지분 형성되고 고유기간 가치 변동을 또 고려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 변화를 또 고려해서 환원율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증식을 시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분 투자자.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요지를 했죠. 그다음에 세금은 이제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세전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감납법은 이제 부채가 개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 직원이죠. 그 부채는 저당이니까 저당 투자자 입장. 그 부채감납 숙련업속 부채수업에서 나눕니다. 부채감납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숙련업속을 부동산 가치 대부분의 저당상으로 보는데요. 보통 환원율은 저부대라고 요지를 했어요. 저부대. 739 부대가 어디 있어요? 저부대. 자, 그건 저당 투자자 입장에 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부채감납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 쓴다만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분석법은 임료입니다. 일반 기업 경영이지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수익을 분석해서 그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계속해서 임대차에 필요한 비용비를 가산합니다. 더하는 게 중요해요. 임료에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비용을 더한다. 그 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은 수익분석 적용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임료라면 임료한다는 자체가 좀 순환 논리니까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은 앞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근데 건물은 원가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 사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토지와 건물은 거래 사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염산가자 맛동산이라고 앞서서 요약을 했어요. 산림가자 이런 것들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임목은 거래 사례로 가는데요. 소경민님은 지림이 적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원가법으로 가고 산지와 임목은 일괄해서 갑니다. 근데 감정평가할 때 거래 사례로. 거래 사례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과수원도 거래 사례죠.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 암기기법이 염산가자 맛동산은 거래가 잘 되니까 거래 사례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과 강업재단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다 이 자체가 이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된다면 다 수익하나법으로 가요. 수익하나법이다. 그렇게 재단은 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거래 사례로 가죠. 근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다 원가법으로 갑니다. 특히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 나중에 폐차 처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동산도 거래 사례로 가요. 염산가자 맛동산이죠. 효용 가치가 없으면 또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가고요. 자, 임료를 중요했어요. 임료는 임대 사례로 갑니다. 근데 적산법을 또 적용할 수 있다. 또 앞쪽에서 배웠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형자산 건 들어가면 다 수익하나법이에요. 방어권, 어권. 그래서 뭐 내용도 있긴 하지만 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수익하나법이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지 공시가 요것만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표준이 나왔을 때 국장이고 개별은 시군고요. 그 다음에 2월 말이고 5월 30일. 그 다음에 효력은 표준지는 평가기준이나 부산기준, 조세 개발분담금이고요. 자,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단독은 표준과 개별입니다. 표준은 국장, 개별은 시군고. 그래서 1월 말에 공시, 4월 30일. 공동주택 4월 30일 맞아요. 네,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기억 들어가니까 국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조세와도 관련이 나는데, 단독은 평가기준, 보상기준, 조세과는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